2014년 1월 일본 기타 큐슈 앞바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던 밤 보안청의 한 통에 무선이 울립니다. 바다 위에 고무보트 한 척이 표류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2014년 1월 3일 서울 인천공항. 차가운 회색빛 조명 아래 한 남자가 도착합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말없이 굳은 표정. 그는 일본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조용히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30대 초반 외모 단정 공무원 신분. 입국 사유는 국제 세미나 참석. 이상 없음. 그는 세미나 참석을 명목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대형 호텔 컨벤션홀. 각국 인사들이 착석한 가운데 그의 자리는 끝내 비어있게 됩니다. 누구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명단엔 있었어요. 일본 내각부 소속 나오키 씨. 근데 전혀 보질 못했네요. 아예 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사라지기 직전 서울의 낡은 호텔 밤 11시 47분.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내 쇼핑몰에 접속한 그는 낚시용 고무보트와 엔진을 현금 결제로 주문했습니다. 수령이는 알렉스포. 익숙하지 않은 타이핑. 조심스러운 눈빛이 한눈에 봐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왜 위험한 바다를 건너는 걸 준비했던 걸까요? 진짜 이름을 쓰면 흔적이 남는다. 이번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해. 며칠 뒤 부산의 한 호텔 앞으로 도착한 택배 한 상자. 수령인 이름은 알렉스포. 그 속엔 검은 고무보트와 엔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보트를 바다에 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받는 사람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프론트에 맡겨달라고만 했죠. 중국계, 홍콩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는 택배 상자를 뜯어봅니다. 검고 두꺼운 고무 재질, 묵직한 기계 소리.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결심한 듯 문을 닫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무도 그 방에서 그가 나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긴 했어요. 체크인할 때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계속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1월 8일. 그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짐을 호텔에 남긴 채 부산으로 향했죠. 그 후로 10일.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CCTV,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모두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부터 완전히 끊깁니다. 누가 숨긴 건지 아니면 스스로 끄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권 케이스 분실을 신고하며 자신의 이름을 남깁니다. 이상한 건 여권은 멀쩡히 있었고 그 신고 이후 그는 가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18일 일본 기타 큐슈 앞바다. 해상보안청이 확인한 검은 고무보트 위. 남자가 엎드린 채 쓰러져 발견됩니다. 폭풍 후 속 연이어 구조는 실패. 이틀 뒤 그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보트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 요청은 없었고 오히려 몸을 숙여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그는 일본 내각부 공무원이자 도쿄대 졸업 국비 장학생, 미국 미네소타대 박사 과정 중이던 나오키였습니다. 엘리트의 죽음, 그것도 정체를 숨긴 채. 가정 문제 등 개인적 사정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파이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벽에 지도를 붙였습니다. 서울, 부산, 기타 큐슈. 예상 이동 경로를 따라 실을 이어봅니다. 하지만 퍼즐은 맞춰지지 않습니다. 2014년 1월 3일 입국, 1월 8일 부산행, 1월 18일 변사체 발견, 10일의 공백. 그는 왜 자신의 정체를 감췄을까요? 왜 알렉스로 보트를 주문했고, 왜 여권을 일부러 숨겼을까요? 정보원 혹은 내부 제보자, 누군가를 피해 움직였던 것일까요? 그 사람 누굴 만나러 왔던 거예요. 정보를 건넬 사람을. 그는 정식 입국자였습니다. 굳이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널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일본 정부는 중도 귀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정식 절차 없이 밀입국을 시도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귀국이 목적이었다면 요청하면 됩니다. 절차를 거치면 돼요. 그런데 그는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려 했죠. 1월에 대한해협은 생존 확률 0에 가까운 바다. 해류도 날씨도 방향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접 보트를 준비하고 출항했던 건 무모한 행동이었죠. 그 보트로 기타 큐슈까지 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당시 해류는 그 반대 방향이었어요. 그가 구매한 고무보트의 무게는 230kg. 엔진도 별도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혼자선 옮기기조차 힘든 물건이었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그를 도왔다는 뜻이 되겠죠. 장비 수준, 운반 방식, 보관까지 전부 비정상적으로 정교했어요. 이건 누군가와 함께한 작업입니다. 첫 번째 의문점, 그는 한국에서 이름을 감췄고 소지품을 호텔에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그를 도왔고 어쩌면 같이 바다를 건넜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택배를 호텔에 대신 맡겼을까? 그가 직접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일본 정부는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작 그의 신상을 일본 정부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적극적인 수사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덮으려는 듯한 침묵이 계속되었고 나중엔 기사조차 삭제되었습니다. 일본 내각부. 그 이름도 공식 문서엔 없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해 수사하는 곳일까요? 세 번째 의문점. 서울 서소문 파출소에선 그가 본명을 말하며 여권 케이스 분실을 신고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한국 경찰은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고자 나오키. 일본 국적. 내각부 산하연구소 소속. 국내 체류 예정. 2014년 1월 3일 미정. 결국 경찰은 공식 발표했습니다. 나오키 씨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밀입국을 시도한 개인적 사건으로 보이며 타살 정황은 없습니다. 그는 왜 입국했고 왜 정체를 감췄으며 왜 바다를 선택했는가? 도망친 자인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자인가? 혹은 제거된 자인가? 모든 게 조각났어요. 퍼즐은 있는데 그림이 없어요. 그의 마지막 순간은 바다 위 고무보트 안에서였습니다. 도움도 없이 구조도 없이 이름을 숨기고 흔적을 지운 채 지금도 진실은 그 깊은 바다 아래에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이젠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더 미스테리한 스토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